주말간에 나온 얘기들 중에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 이 타이 스타제지라는 회사에 채용된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지내셨으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혼한 지도 꽤 되는 딸한테 생활비를 안 주었으면은 그 돈만큼이 뇌물이다. 라는 아주 신박한 논리가 이제 등장을 한 건데요. 지금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지금 직접 뇌물죄를 맞아요. 적용하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이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 그리고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직접 뇌물죄이면은 경제 공동체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또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 것이 더 네. 쉽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곽상도 전 의원 건을 보면은 그 경제 공동체 입증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건이 고발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혐의가 있으면 뭐 빨리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종결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뭉개고 있다가 총선 전에 이제 속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좀 없는 상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 원래 누가 봐도 구조상으로는 제3자 뇌물이 맞아 보여요. 근데 뇌물죄 적용 혐의를 검토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예단하기에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상직의 자백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정황들 쉽게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성립되는 범죄가 제3자 뇌물이니까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는 뇌물죄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출가한 딸에 대해서 해주던 경제적인 지원이 그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관련 회사에 취직한 이후부터 지원을 안 해주게 됐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뇌물죄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사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정치를 하던 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때 이상직. 낙천인가 낙선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맞아요. 이제 공공기관장으로 가 있고 사실상 그 항공사의 사주였던 그리고 뭐 국회의원 하던 중에도 실질적으로 뭐 사주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람의 관계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4년 전에 고발이 됐던 사안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 아니 요새 검찰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끌어? 그러니까 그 전 정권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요. 정권이 바뀌면 한 번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권 바뀐 직후에 해야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더 부적절해 보여요. 일단 수사 시기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상직 전 의원이 19대 국회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필리핀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필리핀 의원 친선 협회로 네. 해갖고 필리핀 그 출장을 같이 갔었는데 이제 의원회계를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필리핀은 양원제라 네. 상원 의원 뭐 하원 의원 만나고 그때는 운 좋게 그 당시 그 필리핀 대통령도 면담을 가졌었는데
이상직 당시 의원은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었어요.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어쨌든 본인이 그 사주로 있던 항공사하고는 일단 관계가 끊어진 그렇겠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네네. 왔고 그리고 아마 주식도 그때 형제 쪽에 넘긴 거로 돼 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필리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성사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는 거 보면서 여전히 이 이스타항공 사주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여담이고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한 것도 그 항공사 관련 회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적절한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검찰의 수사 시기와 방법도 여전히 더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그냥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주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딱 부임을 하면서 이 수사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됐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계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사건 혹시 중앙지검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 기사들까지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검사를 편매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왜냐? 전주지검장이 있다가 이 사건 수사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용산에서 야 그럼 나도 뭐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뒤늦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대단히 정치적인 논란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봐도 저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이 검찰 내 실세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2년인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통틀어서 이제 그거를 뇌물로 그렇죠. 여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곽상도 전 의원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도 독립가정이라는 이유로 뇌물 인정 못 받았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충돌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그 1심 그 판결내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 또 뭐 다른 사안들에 네네. 비춰가지고 뇌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라는 게 아마도 이제 검찰이 이런 법 적용을 검토하는 견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네네. 보기엔 네. 곽상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그 1심 판결이 좀 이상해요. 그게 어떻게 아들 보고 준 돈이야. 저는 그래서 그 사건 판결이 1심 잘못이다. 판결을 예. 기준으로 삼으면 다 이상해져. 그러면 기준이 다 헝클어져 버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요. 예. 그 1심 판결이 좀 이상하거든요. 저 판사님이 미국 사람인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출가해서 결혼하면 독립가정이니 완벽한 분리가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미국 판사도 좀 그렇게는 안 미국 판사 폄훼하지 마시오. 아니 정서가 다르니까. 정서가 다르니까. 아니 생각해 보면요, 가까이 그 조국 대표의 그 딸 조민양은 부산대 의전에서 그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거 그거 이제 뇌물이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 시절 일기장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위가 받은 급여도 이제 다 뇌물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인 손주 아이패드까지 가지고 갔고. 근데 아니라고 우겼어요 또. 근데 예, 그거 걸렸어, 관련해서. 아니라고 네, 했다가. 근데 김건희 여사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준 사람은 분명히 뇌물이라고 하는데 이 그냥 감사의 마음이라고 우기면서 거의 황제 수사하고 이게 무슨 뭐 압수수색을 뭘 하기는커녕 그 조사하러 갔던 검사들이 그 핸드폰만 그냥 압수당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참 곽상도 전 의원 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기준인가 정말 고무줄 기준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누구를 엄벌하고 처단하려면 그 사람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권 바뀌고 초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뀐 정권에서의 잘못은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드러난 게 없는 상태일 때 지난 정권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엄벌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정권 바뀐 지가 2년이 훌쩍 지나서 그동안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쌓인 잘못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단 말이죠. 당장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 사건을 이 벌써 3년 차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잣대를 들이다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아니, 너희는 그러면 당장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정권 수사는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 디올배 그거 신인규 변호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경향TV에 또 출연하고 있는 그 변호사 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앙지검이 어땠습니까?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막 적용할 법리는 많은데 청탁금지법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비껴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뇌물죄 뭐 이걸 거론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찰총장 직권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를 다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 기사들 통해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심위에 참여하는 당사자 대상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 나온다는 거죠. 검찰은 이미 무혐의 결론을 냈으니까 또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나 제공화 측, 공여자 측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연락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심위원들은 검찰이나 그 받은 사람의 무혐의 입장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근데 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정도 되면 뭐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알 테니까. 네. 근데 이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상의 고발인 측인 최재형 목사 측의 어떤 법률 대리인이나 누가 출석해서 사안 설명을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게 그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글쎄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그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파악과 법리 판단 플러스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일 결정, 당일 결론 공개예요. 굉장히 그 사태가 미치는 파장도 너무나 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을 수심위원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정인데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외를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어떻게 의원님께서 보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그 수년됐던 그 만남이 9월 8일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정말 초유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되는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긴밀하게 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보면 사실은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비명계라는 뭔가 친명계라는 양자적인 구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그 검찰이라는 화두를 두고 만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행위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정치 공학적인 말씀만 드리면 그 정부가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틈이 있어요. 네. 이른바 친명과 친문 아니면 적어도 비명 간에는 분명히 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분명히 틈이 있고 이게 확실히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근데 뭉치게 만들잖아요. 풀지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냥 네. 단단하게 하나로 뭉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제일 1원칙이 전선을 넓히지 말라예요. 한 놈만 패가 맞거든. 근데 그 전선을 넓히자는 거잖아요. 지금 친명뿐만 아니라 친문도 다 상대하는 싸움을 지금 물론 검찰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힘이 좋고 뭐 현직 정권을 갖고 있고 뭐 그래도 전선이 넓어지면 싸움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옳지 못해요. 사실 그리고 저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김용남 전 의원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치지 않으면 민주당을 흔히 말해서 나중에라도 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네.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갈라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곰곰 생각을 해봐도 답은 제 스스로 내린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급하구나. 몰려 있구나 지금. 네. 이거는 맨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산이 이렇게 여유가 없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약간 거의 배가른 느낌이에요. 음. 뭐가 있을 때마다 전 정권 씨 나왔잖아요.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탓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사법 리스크까지 끌고 가면 다시 전 정권 얘기하기가 좀 약간 무색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고 있다. 급하니까 그러겠죠?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정말 땡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동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망신 주기, 모욕 주기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좀 시선을 되돌려 보려,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얕은 꾀였는데요. 이런 어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